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한 시골 청년이 지루하고 따분한 시골 생활이 싫어져서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도시로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떠나기 전에 촌장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는데요. 이때 촌장의 가르침은 딱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나중에 돌아오면 한 가지 가르침을 더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년은 30년 동안 산전수전 다 겪고 백발이 되어서 시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촌장이 이미 죽은 지 오래여서 나머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어 매우 당황스러웠는데요. 이때 촌장의 아들이 찾아와 아버지가 죽기 전에 부탁한 일이라며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편지의 가르침은 역시 한마디였습니다. 후회하지 말라. 누구에게나 미래가 있고 과거가 있지요. 다가올 날들과 흘러간 날들의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 함께 되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래를 두려워 말고 과거를 후회해 말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 벌써 한 주가 다 흘러갔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5일 2023년 다 끝나가고 있고 그 12월도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마무리도 잘 해야 할 텐데요. 오늘 원탁의 기자들 함께하는 금요일입니다. 우리 경제의 수장이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물가, 금리, 세수, 또 내수 침체까지 숙제가 참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어떻게 풀어갈지 잠시 후에 한번 논해보고요. 자, 그리고 손 놓고 있어도 알아서 좌회전, 우회전, 출발, 정지 다 알아서 해주는 자율주행차.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 야간 자율주행 버스까지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런데 또 테슬라의 경우에는 대규모 리콜 문제도 불거졌고요. 안전성 논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율주행 문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경제상식 퀴즈. 이때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이 네 글자인데요. 강원 산간 지역에 참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겨울비 또 바람도 강하게 내리고 불고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추운 날 이불 밑에 이거 깔고 누워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이 열선의 온도가 기준치를 너무 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지적을 했는데요. 무려 45개 제품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열선의 온도가 125도까지 치솟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죠. 요즘에는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 방석, 전기 찜질기, 전기 스토브, 온수 매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가장 전통적인 것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비자24 혹은 제품안전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요. 우리가 또 피해야 할 제품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랫목 역할을 해주는 전기로 아랫목 역할을 해주는 이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실까요?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2대12 권소현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해부터는 새 경제팀이 새 출발을 하는 건데요. 우선은 성적표부터 한번 매겨볼까요? 추경호 부총리, 그러니까 1기 경제팀에 대해서. 점수인가요? 100점 만점인가요? 아니면 잘한 항목, 못한 것. 학점을 하면 학점도 좋고요. 네. 점수 100점 만점도 좋고요. 10점 만점도 좋고요. 사실은 평가하기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추경호 경제팀의 어떤 색깔이나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서 워낙 어려운 시기에 이제 경제팀을 꾸려서 시작했던 터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까지 경제팀이 개각이 단행되고 나갈 때 뭔가를 평가하려고 보니까 평가할 게 별로 없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번 정부가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팀이 할 수 있는 게 더 좀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추경도 편성하고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민생이 어렵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좀 적극적으로 풀 수 있는 걸 쥐고 있었다면 강력한 정책을 펼쳤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부의 어떤 목표에 맞춰서 했던 경제팀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어서 아까 만약에 학점으로 준다면 저는 한 C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요? 네네. A, B, C, D, F 중에 C요? 네. 낙제 직전이네요. 재수강하기 참 F는 애매하죠. 권소연 기자는요.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B 이상은 줄 수 있을 건데 그래요? 사실은 추경호표 경제 정책이라고 딱 뇌리 박히는 건 없어요. 근데 없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제 상황이 안 좋았었잖아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막 이런 삼중고 상황에서 뭐 물가 상승률 6% 넘어서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플레에 대한 우려 수준이 아니라 거의 공포 수준이었거든요. 거기에다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뭐 환율은 1,400원까지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리고 국제 정세도 사실은 뒷받침이 안 됐었죠. 우크라이나하고의 전쟁이 굉장히 장기화됐고 예상에 비해서 거기다 미국하고 중국 간 무역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임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추 부총리가 위기 대응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위기에서 뒷습하다 끝난 느낌이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데 경제 성장률만 놓고 보면 이게 2021년에 4.1%였는데 작년에 2.6%였고 올해 한 1.4%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쭉 보면 위기를 겪었던 시기 외환위기나 아니면 이제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가 찾아왔던 그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뭐 역대 최저급인 수준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좋은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경불호 하고 F4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정부 자체가 이제 재정 건설성을 좀 강화하자라는 주의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어쨌든 국간을 좀 잘 지켰고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확장 재정 기조였고 그때 코로나19가 터졌기 때문에 5년간 추경 한 10차례 정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 빚이 660조였는데 이게 1,000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한 400조 가까이가 늘어난 건데 이건 사실 이제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될 부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로 갔고 그것 때문에 뭐 운신의 폭이 좁았긴 했지만 그걸 잘 지킨 것만 해도 뭐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추 부총리가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면은 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고 그러면 관료 출신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을 하다가 경제부총리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편성하거나 이럴 때 정치권의 이런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공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노련하게 잘 막아냈다라는 평가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F4는 이 F4라는 말도 사실 추 부총리가 한 말이긴 한데 그 미국이 한 4번 연속 자이언 스텝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금융시장 엄청 불안했었잖아요. 근데 추 부총리가 그때 F4 하면 이제 그 파이낸스 4를 얘기를 하는 건데 추 부총리하고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이렇게 묶어서 F4가 원팀이 돼서 위기 극복을 하겠다. 이러면서 좀 불안을 잠재우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에서만 보면 경제팀 수장으로 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후한 점수를 주셨어요. 네, 저는 좀 후하죠. 자, 그리고 네, 손석구 평론가님. 저만 남았군요. 네. 저는 고민 끝에 C 마이너. C는 C인데 마이너스. 예. 저보다 좀, 더 박한 거죠. 네, 저는 좀 박하게. 네. 저는 이제 아까 다 공감합니다. 권 기자님 말씀하고 다 공감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준 거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오락가락했다라는 점에 좀 페널티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도 실패했다라는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첫 해를 돌이켜 보면 사실 그때가 이제 금리가 한참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부양의 한 축으로 사실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했는데 그 선택을 한 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득될 게 없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규제 지역 해제라든지 규제 지역 해제되면 대출 규제 풀리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집값을 올리기는 했지만 가계부채 총량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역대 최대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금리나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됐다는 시그널만 나오면 바로 주담대가 확 주택담보대출이 확 늘어나 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인 가계부채로 연결된 것, 이거는 분명히 중간에서 오락가락했던 것, 이거는 분명히 페널티를 분명히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C-를 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몇 마디를 더 해도 되나요? 앞서 네네네. 이제 권세영 기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몇 가지 반론, 저는 점수가 낮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건전재정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방어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기재부가 이번에 지금 가장 뭐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세수 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60조의 세수 부족이 나왔거든요. 이게 2000년 이후에 이 세수 부족에 대한 오차율이 평균 4%인데 이번에 평균 2년 동안 15%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재부가 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을 못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주기가 힘들 것 같고 건전재정을 한다 그래놓고 들어오는 세수 관리를 못했다라는 거는 정말 심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경제가 안 좋았고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그럼 법인세 낮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이고 그리고 경제 수장의 역할은 저는 이런 위기에 돌파하라고 저희가 경제 수장을 주는 거지. 이런 위기면 위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F4 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비판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냐라고 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하고 한국은행하고 목소리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아야 되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기재부 같은 경우에 돈을 풀려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명확히 나타나잖아요. 정부 그렇죠.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안 된다고 FMC는 물가를 잡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냥 같이 갑시다라고 해버리니까 정말 이 어려운 판국의 그 밑바닥에 있는 민생들은 금리는 금리대로 올랐지. 삶은 힘들어지지. 정부는 예산 줄였지. 기업 어렵다고 돈 안 쓰지. 개인들 지갑 줄어들었지. 돈 쓸 수 있는 거는 정부밖에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게 너무 건전재정이다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수 부족은 저도 어쨌든 간에 뭐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거는 굉장한 오점인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 한 목소리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위기 상황이면 다들 불안할 때 정부가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게 경제 주체들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그널을 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럴 때는 엇갈리는 시그널이나 이런 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이 방향을 가해서 위기 대응 혹은 돌파를 위해서 같이 가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제도 미국의 FOMC 회의가 끝나고 중요한 또 정책 발표가 또 있었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굉장히 긴축을 하고 있고 행정부는 엄청난 재정 지출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물가를 못 잡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미국 경제가 그 고물가 상황에서도 당장은 침체를 가지 않고 또 소비도 그렇고 고용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또 미국 경제는 가고 있는 배경이고 우리는 그와 다르게 재정정책, 통화정책, 중앙은행과 행정부가 모두 다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김치현 기자가 이야기한 거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민간 사이드에서도 각자 도생을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도 1%대 초반밖에 올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세 분의 학점은 뭐 청취자 여러분도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부터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이 됩니다. 뭐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정책은 연장선에서 쭉 이어가겠습니다만 놓여 있는 숙제는 뭐 사실 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물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내수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손석구 평론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저는 계속 또 빈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채. 네. 가계부채 문제가 일단은 가장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일단은
우리가 생산보다 빚이 더 많은 시대로 접어들었잖아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 정부에서 안타까웠던 거는 중간에 어떤 시그널을 이제 방향성을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제 가계부채가 더 자극을 받아서 늘어나는 형태로 갖게 됐거든요. 네. 최근 은행 가계대출 이제 지표 새로 엊그저께 나왔는데 또 역대 최대 1,091조 9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역시 우리 부동산 시장 계속 자극했던 주담대인데 주담대가 줄지 않고 있어요. 주는 것 같다가도 다시 들고 주는 것 같다가도 다시 들고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 시장의 그 저변에서 빚을 늘릴 뿐만 아니라 허수에 대한 자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는 건 생산적인 자금으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묶여 있게 되죠. 자산 그렇죠. 자체. 그렇죠. 그게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순환고리로 가는 게 아니라 자산에 묶여버리는 돈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유동성은 늘어나지만 순환고리 측면에서는 별로 경제에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더 우려하는 거는 이 상태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4분기 들어서 뚜렷하게 보합 혹은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방향을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금리도 뭐 내년에 세 차례 뭐 연준이 인하한다고 하지만 우린 또 다르거든요. 하느니 미국만큼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라고 봐요.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자 부담은 계속 지고 가는 건데 내년까지 이 이자 부담을 계속해 가고 있는데 지금 연체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과연 가계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 얘기는 실물로 따져본다면 실질 소비 여력도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고 이 얘기는 또 우리가 아까 투자로 가는 그 길목이 차단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1순위로는 이 가계비 부동산과 연결된 가계비 늘어나는 거를 잡지 못하면 다음 경제팀에도 계속해서 큰 부담을 누적해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죠. 100%를 넘는 상황이니까. 다른 분들은 또 시급한 과제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김치영 기자부터. 네. 저도 비슷하긴 한데 그게 꼭 부동산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내수 소비를 살리는 게 핵심인데 원래 올해 상저하고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반기 되면 경제가 좀 살아날 거다. 그건 뭐 기업들도 그렇고 반도체도 좀 살아나면서 좀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게 좀 틀렸죠. 아직은 뚜렷하게 살아나는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요. 그럼 내년 상반기에 좀 살아나 줄 것이냐? 살아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또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근 2년 이상을 지금 버텨온 아까 말한 우리 가계 부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용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저신용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골문 것들이 여기저기서 터질 텐데 그걸 지금 이 경제팀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예산안 자체를 건전재정 때문에 축소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쓸 돈도 부족한데 지금 지방으로 내줄 돈도 적어졌다 그러고 당장 R&D 예산도 줄었다라고 하고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저신용자들을 위한 어떤 대책에 쓸 돈이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숙제라고 보여지죠. 권소영 기자는요? 뭐 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뭐 민생 부분에서 느껴지는 거는 물가 뭐 지금 좀 둔화가 됐다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잡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부동산 PF 문제도 조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금융권의 부동산 PF 잔액 규모가 130조 원 가량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고금리에 뭐 터지기 바로 직전인 사업장들이 많은데 그거를 금융권 동원해서 대주주한 협약 가동해서 지금 만기 연장해주고 뭐 이자도 유예해주고 이렇게 약간 눌러놓은 상황이잖아요. 이게 사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이제 정치권에서의 요구가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이게 총선 끝나면 부실 사업장들 이제 하나둘씩 터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눌러만 놓는 것도 이제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수익이 안 되는 것들 사업성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구조조정을 하느냐 이게 너무 빨라져 버리면 다른 영역에 미치는 파장이 클 거고 적당한 속도로 경제가 휘청이지 않을 정도의 이 적당한 속도로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저는 당장의 경제 성장률과 뭐 물가도 중요하긴 한데 구조적인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매번 경제팀들이 뭐 앞으로 향후 뭐 몇십 년 이후의 로드맵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걸로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잖아요. 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다음 동력을 찾아야 되는 약간 절체절명의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국 잠재 성장률이 OECD가 추정한 게 1.9%인데 이게 2% 못 미친 게 아마 이번이 처음일 거예요. 이게 최근에 이제 밝혀진 건데 OECD가 이게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 이미 끝났다라는 피크 코리아 뭐 이런 이 우려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맥킨지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한국 경제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평가도 하고 있고 이 10년 전에는 한국 경제가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의 개구리였는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 개구리를 냄비 밖으로 꺼내야 된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도하고 과감하게 변화해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분석을 좀 하긴 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 인구 통계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 산업 변화와 맞물려서 인구 구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어제도 통계청이 장래 인구 추계 자료를 냈는데 한국 인구 지금 한 5,100만 명 수준이거든요. 이게 2041년이면 5천만 명 붕괴되고 2064년이면 4천만 명도 붕괴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고 지금 한국의 중위 연령이 44.9세였거든요. 이게 작년 기준인데 50년 뒤에는 63.4세로 훅 높아져요. 생산 연령인 인구도 반토막 날 거고 합계 출산율 지금 0.7%면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0.6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장기적인 것과 지금 또 눈앞에 닥쳐 있는 것들 과제를 같이 풀어 나가야 될 텐데 피크 코리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지금 인구 문제 너무나 심각하고 잠재 성장률 계속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성장이 피크를 쳤고 서서히 저물어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그 제가 좋아하는 인터스텔라의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저항하십시오. 노인이여 저 어둠에 저항하십시오라는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또 너무 쉽게 뭐 출생률 뭐 이렇게 되는 거 뭐 이렇게 너무 받아들인 것 아닌가. 이제 정책적으로도 국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좀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뛰자라는 메시지를 줘야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게 너무 잘 안 보여서 좀 아쉽죠.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저는 이제 그게 참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수출 관련된 산업 정책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늘 빠지지 않는 게 반도체랑 뭐 자동차, 2차 전지, 우리의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뀌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반도체를 비빌 언덕으로 우리가 놓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기만을 간절하게 기다릴 거냐. 그렇죠. 이 얘기를 늘 하잖아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할 거다. 돌아설 거다. 그럼 내년 좋아질 거다. 예상대로 안 되면 그럼 한국 경제란 이 큰 배가 좌초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이게 줄이는 거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은 하고는 있지만 당장 지금 발밑에 불이 뜨겁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아까 구조 개편 얘기하셨으니까 반도체를 이 차세대 주력이 뭐냐. 우리 몇 개 후보군들이 있잖아요. 뭐 바이오라든지 네. 뭐 AI라든지 말은 많은데 이게 정말로 이제 국가의 한 축을 경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산업이 커지려면 R&D라든지 이런 밑단에서부터 이제 그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보육을 해줘야 되는 이런 체계가 밑단에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인다는 그 미명 아래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여력이 줄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창업도 마찬가지인데 이전 정부 전 정부에서 창업 생태계 보육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고 창업에 대한 투자 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촉진책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 그런 거 대거 많이 후퇴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우리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간과하게 된다면 잠재 성장률 2%를 보고 있는데 계속 낮아질 수 있겠죠. OECD 얘기한 대로. 그렇죠. 그 사실 천수답 경제죠. 대외 경제가 좋아져야 하고 선진국 경기가 좋아져야 우리 반도체 많이 사갈 테니까 그것만 회복되길 기다리는 이 경제 구조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참 전부터 그래서 내수를 키워야 된다. 내수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작 내수를 키울 수 있는 인구는 줄고 있고. 참 이게 어디서부터 뚫어나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예산도 중요하긴 한데 네. 규제 부분도 좀 많이 획기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 되는 거 빼고는 안 돼. 이런 방식 말고 요거 안 되는 거 빼는 거는 다 돼.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바꿔보면 여기서 네. 뭔가 창의적인 이런 산업 생태계가 생기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치영 기자는 목 괜찮으세요? 지금? 목 상태가 오늘 안 좋아서. 최대한 마무리 발언하고 네. 두 번째 네. 이슈로 갈게요. 최상목 경제팀은 그래도 만약에 이제 청문회 잘 통과하셔가지고 장관이 되신다면 추경호 경제팀보다는 조금 더 나은 환경일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반도체 경기도 지금 약간 살아날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미국에서 기준금리 지금 예상으로는 연간 한 3차례 정도는 낮출 거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금리도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물가는 유가 지금 잡힌 거 보면 지금만큼 그렇게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도 조금은 부담을 덜면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되게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까 내년에는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금 2년 동안 버티면서 우리가 골마 터진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 골마 터진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을 먼저 하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게 내후년에 가서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좀 회복을 이어갔어야 했던 22년, 23년에 우리가 참 힘들었고 이제 좀 24년도에는 제대로 좀 반등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거의 뭐 구들장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온돌 느낌도 나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이게 힌트가 좀 됐을 수도 있는데요. 난방비 걱정 때문에 가스비, 기름값 아까워서 이거 쓰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열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약 220건 정도 이것 때문에 화재가 발생을 했다고 하네요. 또 최근에는 라텍스 그 침대 매트리스 위에다가 이거 깔고 지내시다가 라텍스 매트가 녹아버리거나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또 구입하실 때는 국가 인증 마크, KC 마크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열선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종의 그 매트 아닙니까? 열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자주 접었다 폈다 하거나 어딘가에 꼬여 있거나 크게 뭔가 무거운 걸로 눌려 있으면 화재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전기를 이용한 이불 형태의 난방기구를 뭐라고 할까요? 4글자로 이거는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옛날식으로 하는 것과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거를 다르게 두 가지 다 답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즘식이 뭐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뒤에 판이냐? 영어로 영어식으로 얘기하는 것과 네네. 우리 옛날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두 가지. 좋습니다. 네, 그것도 두 가지 다 인정해 주셔야 예, 된다고. 그럼요. 네, 주장합니다. 또 어차피 저희가 많은 분들께 최소한 뭐 이렇게 수십 명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어가지고 하여튼 현실적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나오는 신차에 뭐 자율주행 2단계가 이제 장착되는 것들도 많고요. 서울 시내에서 심야에 자율주행 버스가 다니기도 하죠. 운전기사는 그냥 버스가 혼자 다니게 옆에서 거들 뿐 핸들을 잡지 않는다는. 세 분도 자율주행 시대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10년 된 차라서 근데 그 차 나올 때도 크루즈 기능이라는 게 있었어요. 크루즈를 눌러놓으면 앞으로 가는 제가 이제 설정한 속도대로 쭉 가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해제가 되고 네. 그것만 해도 신세계였거든요. 고속도로 달릴 때. 근데 자율주행 이제 레벨 2인 차를 타봤더니 훨씬 편하고 사고 싶더라고요. 사고 싶으셨어요? 네, 사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좀 아니, 불안한데. 사고가 난 거를 봤으면 그랬을 텐데 그 차는 뭐 한 30km를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 레벨 2 그러니까 2단계 자율주행까지는 불안해야 정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도 한 10초 이상 손을 떼고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고 그 정도까지는 운전자가 불안해하면서 보조로만 써야 사실은 정상인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 사실은 가장 또 앞서 있고 그 중에서도 앞섰다고 이제 그들이 자부하는 게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네. 테슬라는 최근에 200만 대나 리콜이 발표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리콜이라 그러면 과거의 완성차로 보면 네.
가서 뭔가 정비를 다시 받고 부품을 교체하는 리콜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AS 센터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네,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을 할 때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닥쳐올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 혹시나 운전대를 너무 오래 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운전석을 비운다거나 이런 것들은 자율 단계 2단계에서는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3단계, 4단계 가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완화가 되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된 다양한 경고라든지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테슬라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가 있었고 테슬라 자율주행 차들이 미국에서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해라라는 차원의 리콜이어서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리콜하고는 조금 달라서 더군다나 요즘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AS 센터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에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하듯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예전 리콜 이슈하고는 다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2012년에 나온 차부터 리콜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당시에 나왔던 모델 S부터. 그래서 굉장히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 전부 무상하는 거 아니야? 거의 우리가 테슬라로 리콜하는 거 치면요. 아니야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도로교통안전국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년 동안 조사해서 이제 이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펌웨어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들이 겉으로 느끼는 이제 그 체감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리콜을 한 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최근 이제 소송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한 소송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운전자들에 대한 그다음에 부상에 대한 민사 소송도 있었고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금 도로교통안전국의 이 같은 2년간의 조사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타격은 타격인데 희한하게 주가에는 타격이 없네요. 밤 사이에도 한 4% 이상 또 5% 급등을 가까이 했더니, 올랐어요. 참. 네. 결국은 이제 비용 문제인 건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시행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 플러스 브랜드 인지도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주가 약재를 적용했던 건데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이번 리콜은 그냥 핸드폰에서 앱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이게 테슬라가 이게 가능한 게 테슬라의 OTA 기술이라는 것 덕분인데 네. 오버 디 에어라는 이제 무선 통신 기술이거든요. 스마트폰에서 앱 업데이트 하실 차량에서 무선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으니까 원격으로 리콜이 가능해요. 굳이 우리가 사업소에 가거나 정부에서 가서 부품을 교환하고 인건비를 들이고 이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비용 부담이 없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번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사고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두 가지가 네.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펌웨어 업그레이드인 것도 있지만 이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물을 잘못 보고 심각한 판단 오류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나가서 사고가 났다. 그러니 그 소프트웨어에 심각한 오류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라. 이거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자율주행은 잘 다니고 있는데 소비자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에 있어서 너네가 경고 조치를 못했어. 그러니까 라는 차원의 자율주행이라는 시스템을 너무 과신하게 만들었다. 과신하게 소비자들이 만든다는 차원에서 그 얘기는 자율주행 잘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꽤 그래도 잘 되네 이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자율주행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없구나라는 차원으로 이해됐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는 원래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업체들하고 달리 처음에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내놓을 때도 이건 진짜 자율주행이란 말을 붙이기 어려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을 FSD라는 서비스로 해서 돈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자동차 업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생명이 담보된 운전을 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모든 걸 내놓을 때는 안전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가 갖춰진 다음에 서비스를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테슬라는 그냥 약간 차선 이탈 방지 그다음에 앞뒤 차 간 간격에 따라서 멈추는 거 이걸 자율주행이라고 이름 붙이고 팔기 시작해서 그 돈을 가지고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사는 사람들은 테슬라의 지금 이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를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깎는 데는 큰 영향을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대명사처럼 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의 모든 자동차 OEM이라고 하는 제조사들이
다들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저마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게 곳곳에서 사고나 잡음이 일고는 있더라고요. 네. 이거 이제 실내 문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율주행은 어쨌든 자기가 운전대를 놓은 상태에서 어떤 기계적인 전자나 기계적인 부분에 운전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큰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테슬라가 참 얄밉게도 장사를 잘한다고 하는 게 마치 이제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 하면은 정말로 다 운전해 줄 것처럼 그런 용어를 쓰지만 절대로 레벨 3라는 걸 인정은 안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오토파일럿도 많아요. 마찬가지고. 네. 예, 논란이 많죠. 그럼에도 끝까지 인정을 하진 않죠. 그런데도 어떤 광고라든지 뭐 평소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SNS상에서 뭐 이렇게 홍보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마치 뭐 자율주행이 되게 높은 차원에 있는 것처럼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신뢰도의 문제를 봤었을 때 저는 얼마 전에 테슬라 직원이 네. 영국 BBC와 인터뷰한 것이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 뭐 폭로했던 직원. 예, 폭로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테슬라는 사실 자율주행을 시행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 자료들, 내부 자료들도 공개를 했고 여기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착각제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하지 않은 사물이 이제 근처에 지나가면 위험했을 때 멈춰야 되는데 네. 위험하지 않은 사물도 위험하다고 인식해서 착각해서 그냥 제동을 걸어버리는 뭐 이런 식의 것들 때문에 운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고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내부 자료 같은 것들도 보면은 내부 자료에서 공개가 이제 됐을 때 논란이 됐던 건 이게 오토파일럿이라는 이제 자체 자율주행을 돌려봤었을 때에 500만 마일을 주행할 때마다 에어백이 터지는 충돌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고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에는 150만 마일에 한번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서 별 차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연 자율주행이 준비가 됐다라고 테슬라가 얘기할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누적 되다 보니까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소송도 있었고요.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를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게 지금 자동차 업계 내에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GM도 그렇고 구글 웨이모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테스트 시범 운행을 하다가 또 잇따라서 사고가 나고 또 그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에 운행이 강제로 이제 멈춰지고 이런 것들도 어찌됐든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먼 거죠.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제네시스 G90 모델에 3단계 자율주행을 원래는 올해 넣을 계획이었는데 그게 또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김치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 3를 미룬 거는 기술적인 거라기보다는 밖에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이 안 돼서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도 그렇고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까지는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려면 단순히 IT 기술만 올라간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우리가 조금 더 자율주행에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까 완벽하지 않지만 빨리 자율주행을 시작해서 기본 데이터들을 너무 많이 모아놨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쌓고 있다는 점이 업계의 선두권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많이 쌓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IT 기술적인 부분도 오류가 좀 잡혀야 되고 세 번째는 주변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세 번째는 통신이군요. 통신이 굉장히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모든 도로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제도적인 부분입니다. 사고가 나거나 뭐가 났을 때 이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뭐 운전자가 얼마 동안은 핸들을 놓고 있어도 되고 뭐 잡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미비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둘 갖춰가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진보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소비자들은 안전성 문제가 1번이죠. 근데 일단 처음에는 다들 자율주행 차를 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타보면 무조건 무섭거든요. 핸들을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근데 1시간 정도 타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의 적응력이 무서워서. 익숙해지죠. 예. 그리고 사실은 자율주행은 사고를 더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속도 안 하고 교통법규를 그대로 지킬 거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따르는 그거는 거니까. 자율주행 차량이 한 50% 이상 돼야 가능한 거라서. 네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정부는 로드맵을 갖고 있긴 해요. 뭐 일본, 독일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세 번째로 레벨 3 자율주행차 이제 올해 말까지 상용화하고 2025년에는 레벨 4의 버스나 셔틀, 2027년에는 레벨 4의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제도가 갖춰져야 되고 저는
보험사의 상품 개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어디에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으로 어디까지 그렇죠. 인정을 해서 그게 이제 정해져야 이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이제 보험사가 어느 정도의 지급을 할 수 있을지가 이제 결정되니까 그거와 이제 제도,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이 로드맵대로 제대로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갖추는 작업들을 좀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도기에 있다라는 거 분명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전 이 얘기 드리고 싶네요. 자동차 엔지니어가 나눈 얘기인데 네. 운전면허 시험에서 100점 받았다고 해서 사고 안 나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 문제를 얘기했을 때 100% 안전을 보장하는 자율주행은 없다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비행기도 안전하다고 하지만 뭐 사고율이 굉장히 낮지만 사고는 결국 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나도 뉴스가 안 나올 때쯤이면은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높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더 진화할 여지가 있냐? 좀 이거는 엔지니어들마다 좀 시각이 갈리긴 하지만 진화할 여지가 크게 없다라는 시각이 이제 있더라고요.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km로 달리던 자동차에 누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그걸 100% 막아낼 수 있는 자율주행차가 있겠냐라는 거죠. 아무리 통신이 고도화돼서 어떤 모든 최첨단 센서가 작용하고 해도 그런 것들은 100%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범위를 좀 넓혀서 보자라는 거죠. 사람이 꼭 운전대를 손에서 떼고 나서 그것만 자율주행이 아니라 우리가 배송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게 속도는 더 빠르대요. 상용화 시점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시점까지도 좀 확대해서 자율주행 산업을 바라보자. 뭐 이런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마다 아마 기술은 또 진보할 테고 그 다음 레벨의 자율주행 단계를 또 논했으면 또 좋겠습니다. 김치형 경제전문기자, 이데일리 권소영 기자, 손석우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주변에서 정말 안경 쓴 사람 많죠. 우리나라에 특히. 대한안경사협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7명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안경사라는 직업입니다. 한경 자벤조의 강홍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방 출장 가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강 기자님은 안경 안 쓰시잖아요? 저는 오래 전에 이제 썼었는데 그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네. 우리나라 정말 안경 쓴 사람 또 눈 안 좋은 사람들 정말 많은데요. 일단 안경사. 우리 안경점 가면 이제 한두 번씩 다들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가 필요한 고객들에게 뭐 그에 맞는 렌즈와 안경테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인데 우리 그 편집장님도 이제 안경원에 가보셔서 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시력 측정하게 되면 그 큰 글자부터 작은 글자나 뭐 도형까지 나열되어 있는 이 시력표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풍선 그림을 보면서 선명도를 측정했던 이 시력 측정 기계들을 기억하실 텐데 이런 뭐 전문 장비를 통해서 시력을 측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고객의 눈이 근시인지 그 난시인지 그리고 근시성 난시인지 뭐 예를 들어 원시성 난시인지를 눈의 상태를 판단해서 고객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하는 직업이죠. 그리고 뭐 요즘에는 안경이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고객의 얼굴형에 맞는 안경테를 잘 골라주는 것도 안경사의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에 가깝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그 학교라든지 전공 이것도 필수적으로 어떤 의무적인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안경사가 되기 위해서는
안경사 국가 시험에 합격해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인데 아하.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제 안경광학과라는 그 전공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졸업 예정자에게만 이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이 시험이 이제 필기, 실기로 좀 나눠져 있는데 실기라고 해서 직접 시력 검사를 하느냐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진 않고 조금 더 실무에 초점이 좀 맞춰진 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안경원에서 근무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면허를 소지한 안경사인데 네. 이유가 이 렌즈를 갈아 끼거나 네. 아니면 시력을 측정하는 행위 자체를 안경사만이 할 수 있게 해놔서 이 안경원에서는 안경사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면허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경사 면허 따면 대부분 안경점으로 갑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안경원이나 아니면 안과 그리고 렌즈 회사, 렌즈샵으로 취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안과나 안경원은 시력 검사가 이제 주 업무인데 반면에 이제 렌즈 회사인 경우에는 일반 회사랑 마찬가지로 그 안경사를 비롯해서 영업이나 교육, 회사에 필요한 직무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경사 분들은 최신 기술도 계속해서 빠르게 익혀야 되겠더라고요. 안경점 가면은 또 못 보던 장비들 막 눈에 띄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제가 만난 곳도 이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안경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미러를 통해서 실제 왜 착용하지 않고 그 미러를 통해서 고객에게 맞는 안경 스타일을 골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었고 이게 도입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로 안경 스타일을 안경테를 좀 고르게 되면 정면 그리고 측면을 촬영한 고객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경테를 제작하게 되는데 또 재밌는 게 이 과정에서도 3D 프린트와 레이저 커팅을 통해서 그 고객만의 안경테가 제작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안경 쓰는 분들은 보통 이제 씻을 때나 잘 때를 제외하고 늘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그렇죠. 그래서 얼굴에 딱 맞는 크기와 무게의 안경테를 고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경점 가서 한 20-30개 꺼내서 써보고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요즘엔 그걸 또 버추얼로 미리 피팅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직접 이제 만나신 안경사 분들이 이야기해준 좀 재미난 추억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안경이나 손님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제가 만난 분이 굉장히 좀 특이한 이런 안경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이 곳이 이제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고가 안경을 판매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비싼 이제 안경. 고객들이 네. 전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재벌가 같이 이 정재계 인사들의 단골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자신이 판매한 안경을 쓰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신기했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는데 네. 그런 분들이 쓰는 안경은 뭐가 다를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한번 안경을 맞출 때 보통 여러 개를 맞추고 거북이 등껍질, 물속불, 그리고 다이아몬드 같이 굉장히 고가의 재료를 사용해서 안경테를 만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저렴한 건 한 50만 원에서 한 60만 원 선부터 몇 천만 원까지 넘어가는 아주 고가의 제품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와, 안경도 정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안경사 분들이 어떤 직업병도 갖고 있습니까? 직업병도 있었는데요. 예.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시계 감정 전문가, 예. 이분과 좀 비슷했는데. 계속 그 시계를 쳐다보게 된다. 남의 손목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경을 쓴 사람을 습관적으로 이제 보게 되는 이런 직업병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안경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시력이 어느 정도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안경만 보고 시력을 맞춥니까? 자, 그러면 안경사 분들은 일하시는 환경, 또 연봉 조건 이런 거 좀 어떻게 되나요? 네, 연봉도 좀 들어봤는데 2019년 기준 안경사의 연봉을 좀 살펴보니까 하위 한 2,900만 원에서 3,000만 원부터 이제 상위 한 4,000만 원대까지 나와 있었고요. 보통 이제 면허를 가진 안경사들이 창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네. 자영업자는
이제 뭐 상권 등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뭐 수입은 좀 뭐 천차만별이라고 하고 보통 이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아, 그렇죠. 손님들 직접 이제 상대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자체 이름을 내건 소규모 안경점보다 대형 프랜차이즈 안경점들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에 네. 프랜차이즈 안경점이 훨씬 더 눈에 더 많이 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아, 이게 뭐 안경원 하면 예전에는 동네 자영업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었는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경원도 브랜드화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내 이제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8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올 3월 기준으로 상위 18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수를 살펴보니까 전국 2,400여 곳으로 전체 안경원의 25%를 차지했고요.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8%나 증가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왜냐고 좀 살펴봤더니 네. 예전에는 그 선글라스나 컨택트 렌즈도 동네 안경원에서 구입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전문 렌즈숍에서 구입을 하는 뭐 경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제 유통 채널이 좀 다변화되면서 동네 안경원이 줄어들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분야도 또 경쟁도 치열하고요. 자, 오늘은 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안경사의 세계 한경자벤조이 강홍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 많으신데 이 부동산의 숨은 가치를 찾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